그 이유, 여기서 화자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기파랑에 대한 추모라고 생각하면 되죠. 기파랑에 대한 추모. 근데 막 이게 기파람의 죽음에 대해서 막 엄청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기파랑 왜 죽었지?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죽음을 부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기파랑의 죽음과 관련해서 더 이상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가, 이 느낌으로 이제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찾아보면 돼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봐. 감정을 막 이입해서 생각해봐. 그럼 내가 지금 평생 막 이렇게 내 스승으로 막 이렇게 있었던 그 사람의 존재가 사라졌어. 자, 그러면서 지금 나는 그런 감정으로 내 주변에 막 어떤 것들을 막 보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미리 얘기하면은 막 여기 내가 지금 내 시야에 잡힌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것도 기파랑 같다, 저것도 기파랑 같다 막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라보고 있죠. 바라봄. 여기에다 밑줄 치고 별표 좀 치고요. 자연물에 이제 너희 쓸 공간 있니? 네. 아, 네. 자연물에 기파랑을 이입해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저거 보니까 저 모습도 기파랑의 모습과 닮았다, 저것도 기파랑의 모습과 닮았다 이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물을 다 기파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볼게요. 자, 이거 무슨 뜻일까? 읽어볼까요? 그치, 이슬 밝힌, 그치, 다리. 해석을 본 느낌인데. 네, 이슬 밝힌 다리.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들아 달 하면 근데 얘들아 좀 다른 색깔로 표시해도 괜찮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형광펜 칠해놓는 거는 그 기파랑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는 그 빗댄 자연물이에요. 자연물.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달에 빗대서 기파랑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달 하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좀 생각이 나니? 그치, 엄청 환하게 빛나고요. 또 둥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환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거에 의지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래서 만물을 다 비추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달이라고 하는 거는 기파랑의 고결함, 그래서 고귀한 고결함 그런 특징을 얘기하는데 달과 관련해서 다음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대상이라고도 써놓을게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대상. 그래서 기파랑도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면서 그 사람을 막 높이 평가했었는데 달도 그러니까 달 보면서 이제 기파랑 생각을 또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은가요? 또 볼게요. 흰 구름 너희가 해석해야지. 네. 무슨 뜻이야? 그치? 흰 구름 조차. 근데 얘들아 여기서는 이거 조차라는 뜻인 거 이해가? 줬다랑 쫓다 무슨 차이인지 알죠? 그치? 내가 누군가를 따르는 거는 줬다. 예를 들어서 예솔이는 선생님을 쫓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근데 이제 쌤이 숙제 안 하면 선생님이 예솔이를 쫓는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긍정적인 걸 따라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라고 해석도 돼요. 이것까지 괜찮나요? 그치? 그러면 지금 달이 흰구름을 따라 어떻게 하고 있대? 그치? 떠간 언저리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이 흰구름을 따라가고 있어. 근데 얘들아 여기는 막 심오하게 해석하면 안 돼. 달이 왜 흰구름을 따라갈까? 흰구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여기는 자연현상이에요. 그래서 자연현상을 묘사하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어야지 돼요. 자연을 묘사한 것이다. 그래서 막 여기서 달이 막 상징하는 의미랑 관련해서 막 흰구름이 막 특정 의미가 있어서 막 그런 심오하게 해석하면은 대부분 과한 해석으로 틀린 내용 일치 문제로 많이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또 해석시켜봐야지. 자, 혹시 너희 정석과 할 때 이거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니? 너무 과한 걸 요구했네요. 네, 모래라는 뜻이에요. 모래. 몰이라고 하는 거는 모래거든. 그래서 모래 무슨 뜻일까? 모래. 이거는 모래.
얘는. 그치? 모래를 갈라가지고 지금 뭐가 계속 이렇게 떠내려가는 걸까? 그치? 시냇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밑줄 한번 쳐볼까요? 물서리에다 밑줄 치고요. 이거는 시냇가예요. 시냇가. 근데 이 물서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쌤이 보는 페이지에서는 그냥 기파랑을 떠올리는 장면을 형상화했다라고만 설명이 나와지거든요. 너희도 똑같이 되어 있지, 이건. 그치? 근데 이제 시냇가에 대한 상징적인, 달처럼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너희 시냇가 하면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가 떠올라? 상징적인 의미, 어떤 의미? 그치, 졸졸 내리고요, 또. 시냇가. 물. 그치, 물이지, 물이니까. 알려줘? 알려줘? 맑고 깨끗하죠. 그치? 그래서 시냇가 맑고 깨끗해요. 그래서 맑고 깨끗한 특징 때문에 기파랑의 청렴한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어요. 너희 청렴은 무슨 뜻인지 알지? 네. 그래서 기파랑의 청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혼자서도 이 정도 해석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보기로 단서 던져주면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보기로요? 보기면은 문제부터 한번 풀려보게 했어야 되나? 네. 일단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기파랑, 내 옆에 지나가는 물, 시냇가를 보면서 아, 기파랑도 저 물처럼 맑고 청렴하고 깨끗하고 엄청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렇게 막 고결한 그런 존재로 봤었는데 라고 또 회상하는 부분이에요. 이것까지 괜찮나요? 네, 그러면서 또 볼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여기서 화자는 뭐 하고 있어? 물 보면서 기파랑 떠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파랑을 떠올리는 장면을 형상화했다랑 관련해서 또 같이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물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맑고 깨끗한 특징과 관련해서 기파랑을 형상화했다랑 관련한 이제 해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기파랑을 떠올리는 매개체가 된다라는 있어요. 왜냐하면 맑고 깨끗하니까 그 물을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장면 회상하는 그런 식으로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한 의미가 기파랑에 대한 직접적인 태도를 묘사하는 거 혹은 아니면 내가 이 물을 보면서 기파랑을 떠오르는 매개체로 기능하는 거. 그래서 이 물이 담긴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의미. 이것도 괜찮은가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이거는 또 밑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여기까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네, 넘겨서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나는 물을 보면서 기파랑을 생각해요. 근데 지금 뭐래? 기랑의 모습과도 같은 수프리아라고 나와져 있어요. 수프리아 무슨 뜻일까? 그치? 수풀. 그치? 이렇게 막 이렇게 자라는 풀 같은 거, 수풀. 그치? 그래서 기랑의 모습과도 같은 수풀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다가도 수풀 이렇게 밑줄 치고요. 이거는 진짜 별표도 한번 치고 너희 근데 좀 많이 쓸 공간 있니? 이 수풀과 관련해서? 네, 조금 좀 쓸게요. 그냥 쌤이 일화를 한번 설명해주면 좀 재밌어서 좀 기억이 잘 날 텐데 또 이 그 학원 밑에 내려가면 고양이 있는 거 알아? 그치? 가끔 엄청 귀엽잖아. 야옹야옹거리고. 쌤이 이제 최근에 이제 학생이랑 잘 안 겹치고 쌤이 좀 더 늦어지면은 항상 야옹 이러면서 이제 고양이 앞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막 바라보다 집 가거든? 쌤이 항상 이제 그런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은 쌤이 너무 이제 힘드니까 학원 일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고양이 까만색 고양이가 있네 해서 막 이렇게 가가지고 야옹 이러면서 갔거든? 나 알고 보니까 비닐봉지였던 거야. 근데 뒤에 이제 중학생 애들이 막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던 거야. 안 가고 집에. 쌤이 막 집에 뛰어간 적이 있거든요, 한번. 그치? 그럼 얘들아 여기서도 숲을 어떻게 한 걸까? 그치?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요. 수풀로 착각한 거야. 수풀을 기파랑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쌤 그 다음부터는 고양이한테 이제 인사 안 해.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집 가요. 너무 부끄러웠어. 요새는 좀 못 봤는데. 겨울이라 그런가? 또
잘 있겠지. 아, 또 그만하니까 걱정되네. 오늘 또 보면 야옹이랑 해봐야겠다. 네. 야, 너희는 동물 소리 잘 내는 거 있니? 기억이 그래? 진짜 잘 나요. 그래? 그러잖아요. 기억. 그래서 숲을 하면 나타나는 상징적인 의미 뭐 있을까? 그냥 풀이니까 초록색. 초록색이고요. 좀 막 생명력 뭐 이런 거 보통 상징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도 기파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구나. 기파랑의 고결함을 형성하였다 정도로도 이해하면 돼요. 그럼 얘들아, 너희는 교과서에서는 어떤 해석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볼 것 같아? 2번째? 여기선 보통 두 번째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지금 화자 맨 처음에 무슨 상태야? 맨 처음. 대정신이 아니에요. 그치, 제정신이 아니야. 흐느끼는 상태란 말이야. 흐느끼는 상태.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금 기파랑으로 막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숲들도 똑같이 숲을 보면서 기파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제정신이 아니니까. 네, 괜찮나요? 그래서 학교 교과서에서도 이거랑 관련된 설명이 조금 더 주된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해석도 있다. 같이 기억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네. 괜히 이해가나요? 네, 넘겨서 또 볼게요. 자, 이로 날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얘는요, 이론에 여기서는 이거 자갈벌이라는 뜻이에요. 자갈벌. 네. 근데 자갈벌에서 네. 그래서 그냥 공간적 배경 이 정도만 같이 이해하면 돼요. 공간적인 배경. 근데 구체적인 장소가 언급되어져 있는 거야. 이론의 쪽에 이제 자갈벌에서라는 뜻이에요. 이거 괜찮아 그러면? 네. 그럼 여기서 낭은 누구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낭, 내가 존경하는 낭. 그치, 기파랑. 여기서 낭은 기파랑이에요. 기파랑. 그래서 기파랑이 이거 무슨 뜻일까? 디니더시용 무슨 뜻일까요? 지니시네. 그치, 지니시던. 기파랑이 지니시던. 이거 읽어봐. 낭만이. 마음에. 마음에. 갓을 쫓고 있는. 그치, 근데 여기서 가시 끝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기본형이요. 뭐 사실 몰라도 알면 좋긴 한데 이게 끝이야, 끝. 괜찮나요? 끝. 그래서 마음의 끝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기파랑은 지금 죽어서 이 세상에 없지만 나는 기파랑의 정신을 잊지 않고 기파랑을 계속해서 따라가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은 괜찮나요? 그치? 그러면서 기파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따를 것이다. 기파랑에 대한 추모 존경심이 드러난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낙구 결구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잣나무. 근데 얘들아, 지금 잣나무 어떤 특징이 있어? 이거 노프가 뭔데? 잣나무 어떤 특징이 있어? 높아요. 그치?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이거는 자연스럽게 눈이라고 해석되니? 네, 그래서 눈이 모두 덮지 못할 그래서 눈이 덮지 못할. 얘들아, 이게 못할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희도 뜻 나와 있겠지만 이게 반대로 표현해서 이 모듈이라고 하는 걸 못할로 해석하고 두풀 이거를 덮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괜찮아? 그래, 그치? 그래서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가리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잣나무, 일단 잣나무가 높잖아. 그래서 잣나무가 너무나도 높아서 눈이 마치 내리면은 눈이 한 여기서부터 구름이 시작돼서 내리는 거야. 그래서 구름을 뚫고 자랄 정도 엄청 높은 그런 나무로 지금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잣나무 이 고가래에 이 눈이 쌓여 안 쌓여? 안 쌓이지. 눈이 여기서부터 내리면 눈 안 쌓이잖아. 그래서 지조화절개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괜찮나요? 그치? 여기다가도 그래서 마지막 잣나무 가지랑 관련해서 기파랑이 고고한 절개를 표현하고 있다. 지조화 절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잣나무 가지라고 하는 거는 지조화 절개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면은 기파랑이 지조화 절개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잣나무 가지는 여기서 지금 어떤 특징 가지고 있다고? 엄청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 잣나무 가지를 지금 눈이 덮어 못 덮어? 못 덮어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눈은 실현권한 역경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눈은 정확하게 어떤 실현일까? 누구에게 실현일까?
이런 지조와 절개를 방해하는 눈인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 누구에게 시련인 걸까? 화정. 화전하는 그냥 기파랑을 따르는 거. 여기서 잣나무는 기파랑을 상징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기파랑의 지조와 절개를 방해하는 소재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돼요. 기파랑의 지조와 절개를 방해하는 소재라고 정확하게 외워놔야 돼요. 이거를 막 화자에게 시련과 역경, 고난 이렇게 해석하면 틀려. 기파랑에게 시련을 주는 눈이었지만 기파랑은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 지조와 절개를 지킨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눈은 기파랑에게 방해하는 소재였다라는 거. 그러면은 괜찮나요? 여기서 고깔이요. 이거는 고깔이거든. 고깔? 그러니까 이게 맨 위에 있는 그 높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덮지 못한다라면서 그 고깔을 또 형성하고 있죠.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전체 작품 괜찮니? 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특히 어떤 걸 중심으로 많이 얘기하냐면요. 맨 처음에 있었던 여기 바람, 느껴본 바람이랑 관련해서 자연물의 모든 자연물의 기파랑을 이입한 거랑 관련해서 이 의미로 해석되는 거. 이거 괜찮아? 맨 처음이랑 여기랑 관련해서 같이 이거 이해해줘야지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 물에 대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던 거. 그리고 수풀에 관련된 의미가 두 가지로 여기서 의미를 기능하고 있다라고 했던 거. 그리고 마지막에 저 눈이라는 게 어떤 누구에게 시련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좀 상징적인 의미랑 관련해서 두 가지만 한번 맞춰서 정리해 볼게요. 네, 너희 그냥 빈 공간에다가 네. 쓸 양이 많진 않고요. 네, 일단 이 작품에서 물에 대한 의미가 뭐였는지부터 적어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지. 첫 번째는 맑고 그치. 그치. 그래서 맑고 깨끗한 특징 때문에 기파랑을 형성화하는 내용으로 나와져 있었고요. 이렇게만 써놔도 이해 가려나? 네, 친절하게 적어줄게요. 기파랑을 형상화 하는 내용으로도 나와져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또 있었어요? 물 보면서 기파랑을 생각하죠. 그래서 기파랑을 생각하는 계기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기파랑을 생각하는 계기로 형상화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물에 대한 의미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어렵지 않지? 하나는 깨끗하고 청렴한 그 맑고 깨끗한 특징 때문에 기파랑 그 자체를 묘사한 것이고, 하나는 물 보면서 이제 기파랑을 떠올리는 거야. 보통 물이 깨끗하니까 이게 만물을 다 비추잖아. 그래서 그 특징 때문에 이제 회상하는 매개체로 나타나게 돼요. 그치? 물 같은 건 너희 막 디즈니에서도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막 신데렐라는 물 비눗방울 보면서 이렇게 과거 회상하고 엄마랑 행복했던 기억. 인어공주도 물 보면서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거. 물 엄청난 기능을 하죠. 다른 작품에서는 물이 어떤 의미로 기능할까요? 비교해서 다른 작품에서는 물의 의미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 어떤 의미 있을까? 무서워. 그치. 죽을 수 있어. 물에 빠져 죽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가지 의미가 있어서 네, 일단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떤 의미도 있을까? 순서 맞춰서 좀 적어주면 편해. 네, 또 슬퍼. 왜 슬퍼? 아니 슬픈데 맞아. 아니, 보통 눈물이 흘러가지고 그 눈물로 그 물 강을 이루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슬픔 의미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안 쓸 거예요. 네, 또 어떤 의미도 있을까? 생명. 혹시 공무도화가 기억나? 아, 4줄밖에 안 되는데 쌤이 못 외웠어. 잠시만요. 보여줄게요. 미안해. 네. 쌤 수업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거를 봐야 기억이 또 나더라고요. 네. 이런 의미가 있었어. 그럼 얘들아, 여기서 첫 번째 물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단절, 죽음, 이별, 사랑. 그 물을 건너면 위험할 걸 아니까 건너지 말라고 만류하고 막 이렇게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 행에서는 물이 어떤 의미일까?
단절. 그치, 여기가 이별, 단절, 임이죠. 세 번째는 죽음. 죽음. 네 번째는 물이 없어요. 네.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내용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별, 단절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무를 해석할 수도 있고요. 단절. 그리고 재회에 대한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사실 이게 공모도화가라는 작품이 또 여기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수혜를 좀 봐야 이해는 가는데, 재회라는 의미는 물에 빠져 결국에 죽잖아. 그래서 여기 안에도 같이 따라 죽거든, 남편을 따라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기 이승에서 말고 저기 저승에서 재회하는 그런 배경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대한 의미가 재회로 확대해서 해석하기도 하거든. 근데 이렇게 물이 이런 의미 말고 다양한 의미가 있구나. 사실 이거보다 이거 더 많죠. 더 많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면 돼요. 자, 눈도 한번 생각해 볼게. 이 작품에서 눈은 어떤 의미였나요? 그치, 누구에게 근데 시련이었어? 그치, 기파랑에게 시련의 존재였죠. 근데 비교해서 또 정리해볼까? 비교해서 얘들아, 눈이 또 어떤 의미도 있어. 시련, 막 차갑고 춥고 막 이러니까 시련 이런 의미로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런 의미 말고 또 어떤 의미도 있을까요? 사랑. 그치, 첫사랑 같은 경우에서는 눈꽃과 관련해서 사랑으로 형성이 되죠. 공부를 해가지고復習을 해서 또 사랑이라 대답을 해줬던 거겠지? 당연하죠. 네, 또 어떤 의미도 있을까? 좀 보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거 하얘니까. 아니, 순수. 네. 순수한. 그치. 감, 이런 건 아니지? 이 정도는 알고 있었지? 또 하나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작품도 있어. 뭐 김수영의 눈이라는 작품 중에서요. 막 쓰레기 막 이런 게 좀 막 가득해. 온 세상에 막 그런 이렇게 좀 안 좋은 거 지저분한 걸로 가득한데 거기에 눈이 쌓여. 그러면 그 지저분한 것도 어떻게 돼? 그치, 다 덮여가지고 씻기진 않지. 물이 아니니까 다 덮여져서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은폐 기능이라고 보는 그런 작품도 있어. 은폐. 그런 지저분한 것을 다 드러내서 빨리 치우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가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때를 놓치는 거야. 그래서 은폐라는 그런 의미로도 눈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지금 설명한 거는 다른 작품에서 좀 보편적인 해석으로 많이 나오는 해석이거든요. 은폐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기본적인 상식처럼 좀 알고 있으면 좋죠. 네. 비교해서 이제 외부 작품으로 나오면 이 정도로 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갈래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가 방금 19채 향가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구성을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어? 그치? 기서결 4줄 4줄 2줄로 끊길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조랑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거는 형식과 관련된 거니까 네, 어조라고 써놓고요. 어조. 두 가지 견해가 있거든요. 일단 얘들아, 어조 보니까 얘 어때? 일단 뭐 간단하게 선택지를 줄게요. 독백체일까 대화체일까? 그치, 독백체죠. 독백체. 이걸 대화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으니까 쌤이 굳이 지금 얘기를 하죠. 네, 대화체. 그럼 얘들아, 만약에 대화체라고 본다면 누구와 누구 간의 대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가자와 독자. 독자는 여기 시 없잖아. 가자와 기파랑. 기파랑 죽어서 없어요. 누굴까? 자연물. 자연물 누구? 달. 그치? 그래서 이런 견해가 있어요. 다음처럼 일단 화면으로 보여줄게. 이게 사사의 구조지만 이 작품은 532로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532로 끊기기도 해. 그 이유가 화자랑 달의 대화라고 보는 견해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대화체라고 한다면 화자랑 달의 대화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19채 한가니까 사사이로 끊어서 독백체라고 읽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대화체로 봐도 괜찮아. 대화체인 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달이랑 대화니까 자, 일단은 이거 532로 끊으면 되거든. 그래서 5번째 째
줄까지는 누가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그 뒤에 세 번째 줄은 누가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결과는 누가 얘기하고 이게 달라지는 대화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내용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현대어 풀이된 버전으로 그냥 쭉 볼게요. 자 지금 어떻게 하는 걸까? 흐느끼면서 기파랑이 달을 바라보니까 흰구름 따라 막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모래가름 물가까지 떠내려왔어. 그럼 얘들아 여기 하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기랑의 모습이 올시 막 수풀이여라면서 달이 다음처럼 막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어디까지 왔어? 물까지 떠내려와서 이 수풀을 비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다섯 번째 줄까지는 달에게 묻는 화자의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자의 질문. 다섯 번째 줄까지 화자의 질문. 달아, 너 왜 여기 가만히 안 떠 있고 왜 저기 흰구름 따라서 쫓아가다가 왜 물가까지 지금 왜 이렇게 따라 내려왔느냐? 라고 지금 달한테 묻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그럼 자연스럽게 괜찮나요? 정말? 이어서 또 볼까요? 네, 그럼 그 뒤에 세 줄도 넘어가면서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세 줄 누가 대답하는 거겠어? 그치? 그럼 달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나는 기파랑이 지니고 있던 마음의 끝을 좇고 있어서 그래서 따라가는 거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너 왜 이렇게 흰구름을 따라서 물가까지 왜 떠내려왔냐? 라고 화자가 물어보니까 나는 기파랑의 마음의 끝에 쫓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 내려온 거야, 따라온 거야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5부터 8까지는 6부터 8인가? 6부터 8까지는 이제 달의 대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달의 대답. 그럼 마지막 결과는 누구겠어? 그치 화자. 그래서 잣나무 가지가 못하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라면서 달이 이렇게 알고 있는 기파랑의 마음을 나도 이렇게 인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화자의 예찬으로 끝나게 돼요. 화자의 예찬. 그러면은 왜 이 구조가 532로 끊기는지도 이해가? 근데 학교 교과서에서는 이게 532로 끊겨서 이제 원래는 442로 끊기지만 이게 532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좀 맥락이 그런 뉘앙스로 나왔거든. 근데 이게 구성 자체는 독백체면은 442로 충분히 끊어서 읽을 수도 있어요. 이거 괜찮아? 근데 이제 대화체로 봤을 때 이렇게 끊길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면 돼요. 그럼 괜찮아? 그래서 어조의 차이에 따른 이제 해석이니까 이거 좀 나눠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가끔씩 이게 독백체나 대화체를 구분하고 문제를 나오지 않아서 막 문제가 오류 있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무시하고 나머지 내용으로 좀 중심으로 풀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옆에 있는 문제 풀고 나머지 문제도 같이 뽑아놨으니까 줘볼게요.